다른 상반된 조금 차이가 나는 문화인데 박사 과정이고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좀 공통 요소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다르겠지만 이제 강연을 들으셨으니까 백준상 씨가 생각하는 차이점, 유럽과 미국에서 추구하는 바나 방법론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느꼈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인데 저는 서비스 디자인 전망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제가 유럽 디자인을 대변을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폴리테크니코 디 밀라노에서는 사실 유럽에서도 제일 먼저 서비스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어떤 주제를 디자인으로 가지고 온 그런 이제 기관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근데 그런 이제 미국과 좀 다른 점은요, 아무래도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나라고요. 이태리는 굉장히 사회주의 정서가 강한 나라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이제 공산당이 그 정권도 잡았었고 굉장히 좀 이제 활발한 그런 정당인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서비스 디자인이 나와서 그랬는지 서비스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기업의 이익을 물론 기업의 이익을 어떤 가치 창출을 위한 그런 서비스 디자인도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비스 디자인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났겠죠. 서비스 디자인을 왜 하는가?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의 어떤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인, 환경적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쪽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사회적인 측면의 지속 가능성, 예를 들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공동체가 굉장히 지금 쇠퇴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어떤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떤 개선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오늘 발견했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디자인 툴은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툴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툴들은 글쎄요. 사실 저는 그걸 이제 김박산 과정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툴이 사실 디자인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학문에서 이렇게 많이 어떤 도입을 해왔는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이랑 경영 쪽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고 또 협력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인류학이나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처럼 유저 리서치를 많이 하는 쪽이잖아요. 그쪽에서 툴을 많이 가져왔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유럽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툴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이랑 미국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를 같이 만들어서 지금 같이 메소드를 발전시키고 의견을 아주 활발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디스커션도 되게 활발한 상황이고요. 컨퍼런스나 저널 같은 것도 함께하는 상황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말한 김에 그쪽으로 한번 저도 대답을 드려볼게요. 저는 한 개인으로서 말하자면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라든지 동양의 서비스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유럽부터 말씀드릴게요. 유럽은 불친절한데 그게 장인으로서의 불친절함이랄까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훌륭한 커피를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그런 재미있는 특성이 있다고 저는 제 짧은 유럽 여행에서 느꼈고요. 일본은 그야말로 정말 그 문화 자체의 서비스 정신이 배어있죠. 그냥 정신인 것 같아요. 영혼인 것 같아요. 서비스 영혼. 우리나라랑 중국은 아직 발전은 중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시아 디자인은 또 아시아만의 특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툴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무엇인가, 디자인이 무엇인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근원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또 강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모든 게 나쁩니다. 불친절하고요. 효율적이지도 않으면서 팁은 꼭 받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서비스 디자인이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국이 좀 그런 성향은 있어요. 혹시 상업적인 서비스 디자인 쪽, 그리고 좀 실무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너무 기쁜 게요. 저는 정말 이렇게 공동체, 서비스 디자인에서 결국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가치, 참여, 공동체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 관중분들이 하는 표정을 안 지으셔서 너무 감동했고요. 그리고 백준상 씨께서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참 유럽에 대해서 좀 부러운 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철학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연구를 깊이 해야 되는 이런 방향을 유럽에서, 밀라노에서 특히 좀 더 깊이 나아갔다는 그런 차이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서로 끌어주는 분위기긴 한데 지금 한 가지 질문은 그래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준상 씨가 한국에 와서 희망 제작소에서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학기 때부터 또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와서 그런 이 서스테이너블 커뮤니티나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실 때 유럽에서의 그런 활동을 한국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또는 한국이 갖고 있는 특징들 또 말씀하신 그 전망이 될 텐데 그런 데서 좀 의견을 주신다면. 네, 그건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길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의 서비스 디자인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서비스 디자인의 전망이라는 것은 국내 서비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기업들이 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 가장, 물론 공공 서비스라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좀 이제 기업 쪽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가, 거기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사실 그게 저희 한국 서비스 디자인의 전망이랑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에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서비스가 사실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고 기업에서 특히나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항상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미국 서비스 강국이라고 이제 그 발표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비스의 사실 강국의 그 서비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융적 서비스가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금융 서비스는 사실 그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뭔가 새로운 어떤 혁신,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혁신을 통한 어떤 발전이 아니라 어떤 그런 유형의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돈을 이용해서 또 더 추가적인 부가를 창출하는 그런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융위기 같은 어떤 그런 경제의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사실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제조업이 기반이 되지 않은 서비스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독일이나 일본은 제조업 기반으로 서비스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큰 충격을 덜 받았다,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어떤 서비스 디자인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랑 그다음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봤는데 일단 산업 구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제조업과 연결된 서비스업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 신문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제조업과 연결된 서비스업으로 가면서 가치 창출을 해야지 어떤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도 함께 발전을 하면서 전망이 더 나아질 거다라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일자리는 그 아까 금융 서비스랑도 관련이 되는데 사실 서비스업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하는 그게 더 크거든요. 제조업은 기업이 점점점 혁신을 추구하고 그 사실 고용 인원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가치 창출은 계속 커지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발전이 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잘. 근데 서비스업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뭔가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여하는 데가 크고요. 근데 금융 서비스는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하이테크고 자동화되어 있고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학력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업에서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하이테크의 어떤 자동화된 고학력 어떤 인력을 요하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국가 경제에 정말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야지 전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인 경우에는 사실 생산성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생산성이 많이 낮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생산성은 부가가치에 비례를 하고요. 그다음 서비스의 부가가치는 서비스의 가격에 비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에 합당한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할 만한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조업에 익숙해져 있고 서비스라는 어떤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지갑을 열 그런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지 않나. 저만 해도 유럽에 가서 화장실을 돈 주고 사용하기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거기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내는 돈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이거든요. 그런 어떤 좀 큰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서비스들이 분명히 기여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꼭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게 내 소유가 되어야지만 그게 내게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아직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아는 사람이 재밌는 어떤 얘기를 했는데 서비스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덤이에요, 덤. 그 뭐 짜장면 하나 시키면 서비스 안 줘요 이러잖아요. 그 서비스가 의외로 되게 강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는 아직도 내가 돈 내고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품에 따라오는 그런 걸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서비스보다는 다른 용어를 한국에서는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보여주셨듯이 우리나라의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처럼 굉장히 과열된 서비스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모순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 세 가지 어떤 전망이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하면 이런 서비스 디자인이 이제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디자이너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도 이제 어떤 교육자가 됐는데 저도 이제 국내에서 디자인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성하는 그런 어떤 자성의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디자인 교육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좀 많이 한계가 있구나. 예를 들면 어떻게 서비스 디자인은 다양한 전공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으로서 동작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런 시스템을 디자인할 준비가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 이야기로 저도 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아직은 조금 한계들이 많은데 김남현 교수님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이랑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서비스 디자이너라는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면 또 산업에 대한 준비된 어떤 그런 초반에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제가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이제 작년 초부터 하기 시작하고요.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에서는 학부에서 아마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수업을 아마 제일 처음으로 아마 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수업을 아까 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인터디스플리너하게 어떤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디자인 다이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써왔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과연 이 서비스 디자인을 교육을 하고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과연 서비스 디자이너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고 거기에 어떤 그런 하나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김민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많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먼저 서비스 디자인이 크게 보면은 굉장히 다학제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서비스 디자인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아까 어떻게 보면은 김 선생님께서 서비스 디자인은 관점이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관점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영역으로 봐야 될 건지 일종의 도메인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과연 이 관점으로 바라봤을 경우에는 자칫 어떤 서비스 디자인이 한 10년 후에는 그 용어가 사라질 수도 있고 가령 문제 해결 디자인이라든지 사회혁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한 문제점이 뭐냐면 요즘에 가장 어떤 컨설팅이나 경영 쪽에서 가장 큰 화두가 창조 경영 내지는 혁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서비스 디자인에서 그건 반드시 또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자칫하면 서비스 디자인이 컨설팅 업체에서 앞으로 그 영역을 이렇게 흡수 통합 내지는 이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의 영역으로서 아니면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의 자리매김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하나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고민.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너무 영역을 많이 이렇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이렇게 마치 아이폰에서의 우려처럼 어떤 폐쇄적인 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만의 리그에 의해서 더 큰 발전이 없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거든요. 혹시 이런 쪽에서 혹시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미국에서 이제 이쪽 서비스 디자인을 공부하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관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되게 중요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사실 도메인과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온 이후로 정말 많은 용어들이 디자인의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좀 더 광범위한 컨텍스트를 가리키기 위해서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관점이라고 생각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확실히 이게 관점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트렌드가 됐다가 사라지거나 그럴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같이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의 디자이너들은 도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또 파이가 생기죠. 그렇죠? 안 그래도 마케팅에서 원래 맡고 있던 분야를 가져왔고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는 게 사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이기 때문에 도메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두 가지를 병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아니면 학계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그냥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접근을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새로운 메소드도 개발을 하고 또 다른 팀과 협력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미디엄도 활용할 수 있고요. 같은 솔루션에 대해서 반드시 무형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나무로 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은 솔루션인데 형태, 물질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지만 저희 교수님께서 옛날에 참 제가 큰 배움을 얻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때 모든 게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인터랙션이 아닌 게 뭐지? 그러던 시절이 있어서요. 리처드 뷰캐넌 교수님을 교무실에서 만나서 갑자기 교수님을 잡고 교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인터랙션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가만히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깜깜한 밤에 검은 토끼를 가져다 놓으면 뭐가 보이냐?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 교수님이 나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게 서비스라면은 결국 아무것도 서비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을 확정 짓는 거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또 필수적인 것 같아요. 서비스를 너무 광범위하게 또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면 결국 서비스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그런 점에서 제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하나만 더요. 예, 서비스 디자인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관이 있는 주제가요. 지금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나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 데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슈,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항상 서비스 디자인 비전공이신 분이나 아니면 디자인 비전공이신 특히 매니지먼트 쪽 분들을 만나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대체 왜 디자이너가 이걸 하니? 물론 컨퍼런스 자리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밥을 먹을 때 술이 좀 한 잔 들어간 다음에 항상 그런데요, 디자이너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조용히 점잖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정말 지금 디자이너들이 몇 가지 답을 내놨어요. 경험의 전문가다. 우리가 아니면은 유저들의 입장에 대입을 하는 능력이 있다. 아니면은 감성이 중요한데 디자이너들이 감성의 전문가다. 그리고 무형의 서비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던지고요.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거는 작년 정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과가 생겼어요. 근데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요. 디자인 커리큘럼은 요만큼이에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리서치 메소드는 좀 있고 인포메이션 이만큼, 엔지니어링 이만큼. 그런데 디자인은 정말 요만큼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은 그냥 메소드라고 취급을 하고 있어요. 커리큘럼을 보면. 이런 입장에서 정말 우리는 또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서비스 디자이너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인터디시플리나하게 하려면은 대체 몇 년이 걸리는가. 그리고 인터디시플리너리한 서비스 디자이너가 나타난다면 이 사람이 모든 걸 하는가. 디자이너가 모든 걸 해야 되는가. 또 이것도 또 요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키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은 과연 서비스 디자인과 인터랙션 디자인 혹은 죄송합니다. 경험 디자인, 정보 디자인도 사실 마찬가지죠. 정보 디자인도 파고 들어가면 또 같아요. 결국 끝에 가서 창출하는 결과는. 경험 디자인, 이런 게 결국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반드시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낫다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도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내 운동을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제가 좀 산으로 간 것 같긴 하지만요.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또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에는 아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건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되게 좋은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도메인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또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또 핵심적인 게 있어요. 도메인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과연 그러면 서비스 디자인의 최종 그 결과물을 어디까지로 한정 지을 것이냐. 이게 사실 자칫 아까 발표하신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 디자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포스탈 서비스 쪽, 그 US 포스탈 서비스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보면 결과물은 어떻게 보면은 북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좀 크게 보면 서비스에다가 터치 포인트 디자인이 합쳐진 어떤 결과물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떤 유형의 결과물이 굉장히 구체화된, 우리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어떤 디자인 영역하고 서비스가 합쳐진 게 서비스 디자인의 최종 결과물을 볼 거냐. 이거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또 그 결과물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서비스 디자인의 어떤 결과물에서 꼭 그 어떤 사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례를 서비스 디자인으로 판단하는 거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서비스 디자인 사례냐라고 판단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검은 토끼를 그 암실에 넣어놓고 그런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서비스에 관련된 게 다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주장하면 사실 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하나의 존재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서비스 디자인 어떤 사례에 대한 가치 기준도 어느 정도는 서로 서비스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그건 어느 정도 가이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좀 더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로 좀 더 이렇게 흡수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한 건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요, 디자인 서비스라고 하지 절대 서비스 디자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그들은 스코프이 더 큰 거예요. 서비스 디자인 하나만으로는 우리 어떤 회사에 어떤 아웃풋을 내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디자인 관련 컨설팅 회사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명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는 이미 뭐 4, 5년 전에 국가적으로 교육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 일어났어요. 핀란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교육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비스 이노베이션 앤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게 최종 어떤 학위가 만들었거든요. 그 학위는 사실은 MBA 학위가 나와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고민하고 하나의 어떤 그런 고민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되게 말이 길어졌는데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신 거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간단하게 뭐 윤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해줄 수 있으시고 지금 지루하셔서 옆에서 마지막에 축도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교육 쪽인데 사실은 교육 그리고 산업으로 연계되는 정책, 그리고 정부가 이런 산업을 주도해서 키울 필요가 있는지, 또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섹터를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될 텐데, 지금 질문하신 게 서비스 디자인의 결과물을 어느 선까지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혹시 김유소 씨랑 조정 씨가 간단하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저희 교수님이 요즘 폴스 오더 오브 디자인이라는 걸 굉장히 밀고 계셔서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최종 결과물이 결국은 문화라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범위를 크게 잡고 계셔서요. 저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계에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입장으로서 근데 공감은 합니다. 정말로요.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에서 현재 굉장히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기준 확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토의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공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정말 서비스 디자인의 바운다리가 어디까지냐 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또 시급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저치를 하느냐, 그리고 재디자인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 말고도 다른 기준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준들이 근데 문제는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처럼 국가까지도 서비스 디자인의 범위로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드코어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셸리 에번슨 교수님은 약간 하드코어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서비스 디자인의 범위를 상당히 되게 스트릭트하게 보셔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서 뭐 프로덕트들이 나오면은 이 프로덕트들도 서비스의 일부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프로세스 있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일종의 경험을 일종의 드라마로 봤을 때 이 드라마를 유저가 혼자서 어떻게 셀프 서비스라도 혼자서 이 드라마를 펼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그리고 프롭이라고 그러거든요. PROP라고 연극 무대 도구들을 프롭이라 그래요. 프롭이라든지 다른 배우들,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다 배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형의 요소를, 예를 들어서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무형이잖아요. 형태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이런 물질을 통하지 않은 형태를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셸리 에번슨 교수님은 서비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상 씨는 혹시 추가가? 그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일단 서비스 디자인의 결과물은 사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그게 프로젝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디까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아직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고,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하는 게 서비스 디자인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디자인의 문제 있잖아요. 위키드 프라블럼이라 그러잖아요. 문제를 디파인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디자인은 문제를 정의를 하고 나면 그 문제가 계속 변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란 전망을 사람들이 디자이너한테 배우는 순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뭐 니즈 그런 게 또 변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병의 문제를 미지근해졌다라고 디파인을 하면은 이게 미지근하다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게 미지근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요소들이 다 결합을 해서 계속 문제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결과물도 어떻게 보면 계속 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체국 프로젝트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책 있죠. 정보 디자인 프로덕트. 그게 결과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는 그 새로이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된 그 대량 메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결과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포스트에 그 우체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옛날에는 야, 귀찮아 이 책을 또 언제 봐서 도와주나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다 행복하게 자발적으로 그 고객들을 도와줄 수 있게 태도가 변해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진 점도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고요. 심지어는 그 우체국의 문화가 기계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것도 그런 문화도 프로덕트인 것 같고 이게 참 정말 규정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간이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윤 과장님의 어떤 일단 그 말씀하신 뷰캐넌 교수가 이야기한 조직이나 또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데까지 확대된 부분을 같이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찾는 와중에 서비스 디자인을 발견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총론적으로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조금 설명을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 조금 그 수정이 필요한 혹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 사이언스에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서비스 사이언스는 4가지 모듈로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이루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단위를 나눠놨거든요. 근데 서비스 디자인이 서비스 모델을 실현하는 그 단계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서비스 모델, 시스템 모델 디자인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쪽에서 말하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과학적이면서도 그 경영학이라든가 그런 쪽의 학문에서 나오는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 그래서 혹시나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학문 관련된 서비스 디자인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좀 착각하시는 거죠. 그런 점 사실 제가 주로 웹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제가 아직은 그런 좀 자료를 정리를 안 해놨는데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사회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고요. 특히 이제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당면한 그 시대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디자이너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실행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해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경부의 R&D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계에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 성과가 굉장히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순간 바다에서 쑥 떠올라서 보니까 제 뒤쪽에 엄청나게 큰 파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느낌입니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실제로 앞으로 굉장히 큰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고요.